한우물만 파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 우리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었던 전문 지식이 흘러넘치는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많은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해서 순식간에 새로운 지식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요, 들어가면서 일단 폴리매스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일부를 들어가며, 음, 이런 거죠. 폴리매스 하면 다재다능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마야 안젤루라는 사람은요. 댄서이고 인권학자이면서 시인이면서 극작가이고 작곡가이고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하고 또 기자이면서 다중 언어자이며 역사가이며 인권운동가이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직업만 11 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직업들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한 사람 맞나요? 율무님 어서 오세요. 율무님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11 가지 직업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니 한우물만 파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더군다나 거기서 다 출중하게 뛰어난 이런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시대가 열리면서 이 폴리매스 다재다능한 사람들의 인종이 사실은 멸종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매스 인종을요, 때로는 르네상스인으로 잘못 불리기도 하는데, 이 폴리매스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차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자아 실현을 하고 여러 분야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적어도 3 가지 일에 출중하게 해내는 사람들인데 통합적인 사고와 또 이들은 끝없는 호기심이 있어요. 뛰어난 지능도 있고요. 놀라운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개혁해야 된다가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기계 지능이 탄생하고 또 기술적인 특이점이 도래했습니다. 세상은 폴리매스가 부흥하는 시대를 앞으로는 이제 목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거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복잡하고 복잡다단하죠. 더군다나 초지능을 장착한 이 자동화 기기들이 활약하는 시대니 우리가 다각도로 관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중요한 거 아무나 흉내를 낼 수 없는 독창성을 발휘하는 다재다능한 인종만이 이제 앞으로는 더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다 폴리매스 방식으로 개혁해라 라는 건데요. 현대 사회가 강권하는 이 초전문화를 거부하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폴리매스 기질을 발현할 방법을 앞으로는 찾아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요. 이 창의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고하는 환경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는요.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메모 광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요. 어떤 게 있냐? 이 메모한 거 옆에 보이시나요? 이런 게 한 50권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내용이 있는데 그의 메모를 보면 철학, 그다음에 과학, 기하학, 원근법, 해부학, 비행에 대한 원리까지 내용들이 엄청나게 한 50권에 달하는 50 가지 분야의 방대한 연구들이래요. 그래서 이 메모를 보면 이 모든 지식들을 시각화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메모들이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파비아 대학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해부학을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연구하고 물의 흐름이라든지 땅의 구조, 지질을 연구하고요. 비행 기구를 설계해서 하늘을 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이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모나리자나 이런 그림들이 있죠. 조각가이자 음악가로도 특출난 재능을 발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대나 의상 디자이너 역할도 했고요. 발명가로서, 해부학자로서, 비행사로서, 엔지니어로서, 또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대요. 와, 그러니 모든 능력에, 모든 분야에 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전형적인 폴리메스의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과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과거 역사에서 보면은요, 상류층이 더 많았을까요? 하류층이 많았을까요? 사실은 상류층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지식들을 보고 발휘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류층에서도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훨씬 많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이 남성 과거의 우월주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은 많이 재능들이 묻혔다고 봐야 돼요. 이 다재다능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성하면 이런 뛰어난 뭔가 다재다능함을 뭔가 이렇게 성적인 매력으로 부합을 시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폴리메스 여성들은 남편이라든지 애인의 그늘에 가려서 이름을 잘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 폴리메스는 누가 더 많았을까요? 대부분이 서구 상류층의 백인 남성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백인이 아닌 뭔가 흑인이라든지 이런 폴리메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3 부는 세계를 빛낸 이 폴리메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렇게 이들을 쭉 다들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 가지의 이 폴리메스가 이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도자형의 폴리메스, 그리고 뭔가 어 이들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중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인데, 지도자형인 이 폴리메스들은 다방면적으로 지식이 많았고 어떤 다각적인 관점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뭔가를 판단할 때 그냥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서서 뛰어난 리더로서 발휘를 하는 그런 지도자형의 폴리메스가 되었겠죠. 그리고 킹메이커형은요, 이들은 다재다능해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도자 뭔가 밑에서 뛰어난 업무나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뭔가 이렇게 충성가 형태, 저는 이 10 가지의 이 형태들의 분류가 약간은 애니어그램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10 가지, 8 가지의 영역별로 나눠 놨는데, 한번 '나는 어떠한 이 폴리메스의 유형이 될 수 있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진취적이고 뭔가 어 되게 뭔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이런 혁명가형적인 이런 폴리메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인의 이 폴리메스형, 그다음에 교육가적인 폴리메스형, 과학자 같은 형, 그다음에 신비주의자의 이런 유형들, 예술가 유형들, 또 기업가적인 유형들, 인도주의자 같은 이런 유형들 같이 폴리메스도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이 폴리메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그런 폴리메스적인 이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음 사람이 된다면 '나는 어느 분야, 어느 쪽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4 부는 전문화 숭배예요. 이건 뭐냐? 1800 년에 지식은 전문화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 지식이 다양한 학문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대학에서 학문이 분과되는 이런 제도화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갈수록 세분화가 됐다는 거죠. 뭔가 분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이런 육체를 이런 분업화되는 전문화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뭔가 통합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때 당시에 뭔가 산업화와 더불어서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나 이런 것들 역시 분업화가 또 전문화가 되면서 교육 기관들이 기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이 전문화 시스템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정식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산업화 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대중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마치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취급하듯이 학생들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지식을 주입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파편화된 지식을 주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분업과 분과가 당연하듯이 규범으로 장착이 되고 이런 지식이 자신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맥락 없이 지식이 전달됐다. 그래서 "죽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학생들이 일찌감치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응원하고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이 돈을 제일 잘 버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뭔가 안정된 직업인가 평생직인가 이런 것들에 많은 아이들이 꿈보다는 재능보다는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자기 의지를 꺾어서 많이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이 문제들이 이런 요인들이 이 학교가 바로 폴리메스 기지를 많이 억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세상을 하나의 학문적인 경계 안에서 보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이해하는 능력과 유연성과 창의성을 타고난 아이들을 시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선다형 문제와 주입식 교육, 분과 학문으로 무장한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저 기업의 부품으로 취급하는 교육 제도에 아직도 '내가 뭔가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직업에서 나는 나를 잘 발휘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거에 항상 내가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 세계 인구 대다수는요. 다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억지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 환경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 봤더니 이런 경우가 참 많았고요. 이런 현실 속에 인간의 존엄성에서 친명상을 잇고 이 타고난 이 잠재력은 끔찍한 수준으로 억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한우물만 깊게 파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어느 분야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예제로 무언가 이 굴레에 매여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허무감은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대요. 이 마르크스는 노동 분업을 하나의 소명에 올가맨다라고 비판했고, 베버는 이 강철 우리에다가 인간을 갇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 환경의 개선, 그러나 개선은 많이 됐죠.
하지만 노동자의 불안, 불쾌감, 불만, 허무감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무직이라는 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은 이 회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 하는 이런 사무직이라는 일들, 신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뒤틀리고 정신적으로 좌절한 직업군을 양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영국의 노동재단에서는요. "앉아서 일하는 건 또 다른 흡연 습관이다. 신체를 움직이는 욕구를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리매스들은 찾아봤더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로서 뭔가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괴물 같은 쳇밟기의 삶, 참기 힘든 감옥살이다."라고 이 지두 크리슈 나무르스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전 세계의 공통점은요. 이런 노동자의 삶이 만족도가 거의 10%는 빼고 나머지 이 60% 이상은 다른 일을 하겠다. 근데 그중에 20%는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러한 한계들을 깨닫고 여러 나라에서 다각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요. 이거 다방면에서 출중한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보다는 다각화. 이유는 각 산업 간에 보다 많은 정보와 기술이 유통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젠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멸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잉여 인력으로 분류될 위협이 증가하고 승진의 기회는 줄고 사업이나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을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이런 직업의 수명이 굉장히 짧죠. 전문직 역시 더 이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가지 직업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한 노동시장에서는요. 구직자들이 유연해야 되고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시켜야 돼요. 이 현재 경제는 직업 하나만 놓고 계획을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도 만들래요. 이 선택지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여기에 있는 달걀들이 보이시나요? 달걀이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한 바구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다무님? 한꺼번에 싹 다 깨집니다. 맞아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서 한꺼번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은요? 바구니를 3-4개 가지고 와서 넓게 펴서 분산해 놓으면 달걀이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가지 직업에만 인생을 걸면요. 그만큼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 시스템은요. 우리의 생존과 지적인 것과 영적인 거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매스 시각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 없이는요. 어느 사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신체의 각 기관을 통합하는 이치가 없이 우리 몸이 망가지듯이 이 폴리매스가 없으면 모든 게 아무 관련 없이 해체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각화된 시각이 왜 중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은 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크게 앞설 것입니다. IBM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왓슨은요. 이제 복잡한 진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자기가 자체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곧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수준의 지능을 갖는 거는 곧 옵니다. 이 인간을 넘어선 이 시점을 바로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레이 커즈와일이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의 47%, 거의 한 절반이죠. 업무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역사가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요. 19세기에 노동자 계급이 생겼다면 다가오는 세기는 쓸모없는 계급이 생길 것이다. 아무 가치가 없는 수십억 명이 생겨난다. 따라서 기계 대체가 가능한 무능하고 값비싼 존재가 되는 대신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때 인간은 삶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은 수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이 과중한 짐을 내려놓을 것이에요. 이거면 완전히 편해지죠. 시간이 더 남아질 수밖에 없고 그 힘든 것들을 이제 하나 도입 이것만 도입하면 너무 간단하게 끝나니 정말 완전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전문화 영역은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래 지식에서 이 생물적인 뇌가 담당할 영역은 다채로운 지식을 우리가 동시에 이용하는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여러 지식을 이제는 통합해서 음 정리하고 융합하고 연결하는 인간 고유한 지혜와 이해를 수립하는 일이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예측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모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의 폴리메스적인 재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 다재다능한 힘. 내가 모든 전 영역들에 대한 시각과 다채로운 시각들을 알고 다각화돼서 이걸 이해해야 어떤 내가 뭔가 어떤 사업의 리더라고 하면은 그 리더로서 하나의 뭔가 영업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해서 쓰고 뭔가 이렇게 사무직의 직업을 쓰고 뭔가 판매, 제조 공장 뭐 이런 각각의 영역들을 고용을 해서 쓰는 리더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고용해서 쓰는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힘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주체적인 리더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런 뭔가 내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뭔가 또 특별히 이 창의적인 통합적인 사고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책을 보면서 그 중요성을 많이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더욱 필요하겠구나. 교육은 싹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지능 기계 출현은 앞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조금 남았죠. 운명을 바꿀 가장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이 기계가 인간보다 더 영리해지기 전까지 폴리메스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다음 부분은 그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꿔라.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 재구성해라." 잠든 폴리메스의 기지를 찾아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킬 대안을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폴리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